반갑습니다. 저 기본입니다. 저는 앞에 두 분이 했으니까 제 뒤에 또 두 분이 남아 있어가지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산업이나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실물경제 측면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유 교수님이 경제 전망을 말씀드렸는데 금년에 세계적으로 볼 때 경제가 선방한 국가로 보이는 게 중국, 대만, 한국이죠. 이 세 개 국가들의 특징을 보면은 첫째는 제조업이 강하다. 두 번째는 IT가 어느 정도 기반이 구축되어 있다.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물경제 측면에서 보면은 금년 한 해의 단기적인 전망이나 내년 한 해의 전망도 중요하지만은 길게 보면은 실물경제 측면에서는 중장기적인 측면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중장기 전망을 국회 기획예산 정책적 전망인들을 보면은 15년도부터 19년까지는 실질 GDP가 잠재 성장률을 넘어섰는데 앞으로 향후 5년 동안에는 사실은 실질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을 따라잡지 못할 거다. 이게 아시는 대로 GDP 갭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될 거다. 그래서 앞으로 경제 정책을 함에 있어서 이 점도 깊이 고려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럼 실질 GDP 성장률을 높이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 전망치를 보면은 향후 5년 동안 정부 소비는 계속 늘어나는데 민간 소비는 확 준다. 그리고 민간 투자도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못한다. 결국은 우리나라 경제가 살려 그러면은 정부 지출이나 정부 소비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데는 민간의 구축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민간 투자, 그것도 신성장 동력 창출하는데 민간 투자를 끌어올 수 있느냐. 그리고 선진국의 50% 가까이밖에 안 되는 생산성 제고를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 경제의 실물 경제의 관건이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내년도 코로나 경제하고 코로나 경제에 관련된 산업 전망을 조금 보면은 사실은 지금 코로나 경제는 금융위기 위기가 아니고 실물 경제 위기죠. 실물 경제에서 생산의 수요와 공급이 같이 떨어지니까 문제가 되는데 경제 주체들의 행태 변화를 간단히 보면은 가게들은 위험 회피를 하죠. 위험 회피를 하고 상반기에 보니까 소비를 제대로 못하니까 그냥 할 수 있으면 한꺼번에 할 보복 소비를 생각을 했더랬는데 사실은 장래가 불안하니까 많은 소비자들이 저축을 굉장히 보복적으로 하더라. 그래서 상반기에 예금이 100조 원 이상 늘었다. 그런 이야기고요. 디지털 경제에 그동안에 특히 중노년층을 중심으로 해서 혁신 저항이 있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그 저항이 급격히 약화됐다. 그리고 소비자 가치도 본질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변화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야구 경기장에 가서 춤추는 애들을 보는 게 아니고 야구 경기에 집중을 한다든지 소비 상품도 그 화장품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뭐 색조 화장품보다는 본질적인 거에 많이 집중한다든지 그래서 소비의 본질에 집중한다. 언택트 소비를 하다 보니까 인정된 제품, 브랜드가 있는 제품의 선호도가 높아진다. 그런 걸 알 수가 있고 기업 측면에서는 경제의 효율성만 따지다가 불확실성이 높아지니까 회복력, 연성에 관해서 굉장히 중시를 하게 됐고 투자는 굉장히 주저하는 반면에 자동화 투자라든지 디지털 관련 투자는 확대를 하고 있다. 그런 경향이 있다. 정부는 정부 투자를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게 정부가적으로 공통된 사항인데 자국 우선주의도 계속 확산이 될 거다. 그런데 만일 코로나19가 끝났을 때 다시 원상 회복할 거냐? 거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조금 걸릴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내년도 산업 전망에 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건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이 공동된 의견이 전반적으로는 기저 효과도 있으니까 조금 화랑이 될 거다. 그렇지만은 아시는 대로 실무 경제의 특성상 산업별로 또는 산업 내에 있는 세부 업종별로 또는 업종에 있는 기업들이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회복은 굉장히 차이가 있을 거다. 그거를 이름하여 K자형 경기 회복이라고 그런다. 내년도 경제 전망이 많이 나오지만은 결과적으로 그것은 코로나가 2차 유행이 오느냐에 따라서 회복 시기와 폭이 결정될 거다. 그런 게 내년 경기의 세 가지 주요 특징인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보면은 2차 전지하고 정보 서비스는 내년에 조금 하락이 지속이 될 것 같고, 반도체하고 음식료, 집에서 배달하는 게 늘어나니까 음식료에 관해서는 내년에는 조금 더 금년보다 나아질 것 같고, 대부분은 그냥 기지효과에 의한 회복 수준, 그리고 석유나 건설 투자, 특히 건설 투자는 내년에도 침체가 지속이 될 것 같다. 그런 전망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 우리 경제 대전망 책에서는 이 중에서 주요 미래 산업인 콘텐츠, 인공지능, 모빌리티하고 수소 산업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인공지능과 말씀을 드리면은 인공지능은 기술 개발 측면에서는 아시는 대로 미국이 가장 앞서죠. 그런데 앞으로는 개발보다는 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고 적용하느냐가 핵심이 되기 때문에 중국이 굉장히 강점을 가질 것이다. 여기서 한국도 디지털 뉴딜을 통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고요. 수소산업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미국은 경기 회복을 위해서 인프라 투자에 적극적이라 그러면은 유럽은 그린 딜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린 뉴딜을 택한 게 그런 이유가 있고, 반면에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기업에 대한 환경 규제, 환경에 관한 압력은 R200에서 보듯이 굉장히 높아질 거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여기에서 이제 대응을 하기 시작했다. 그런 추세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한국과 뉴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니까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그리고 안전망 강화를 가지고 7월 14일 날 발표를 했는데, 뒤늦게 10월 13일 날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로 발표를 했죠. 28개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160조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일자리 190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게 기본 계획인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일자리 190만 개를 창출하기 위해서 160조 원 같으면은 그냥 산술적으로 하면은 한 7, 8천만 원을 투자해서 일자리 하나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효율적이냐 이런 데 지적이 있게 되는 겁니다. 한국판 뉴딜이 문재인 정부 정책 중에서 어떤 점이 장점이냐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 사실은 대통령 공약 외에는 최초 장기적인 발전 정당이다. 그래서 소득주 성장, 공정, 혁신 세 개 중에서 혁신 쪽에 좀 치중된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게 그렇고, 세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도 공감을 가는 바가 있다. 그런 이야기고, 제 개인적으로 가장 좋게 본 것은 정책 추진 체계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 여당, 그리고 그 밑에 실무 기획단이 있어가지고 탄탄히 점검을 할 수 있는 체제는 칭찬할 만하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당이 정치 추진할 여건이 양호하니까 잘만 활용하면 그것도 좋은 정책 환경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뉴딜이 제대로 되려면 이런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은 미국의 뉴딜과 비교해서 한국판 뉴딜은 뉴딜이라기보다는 산업정책에 가깝다. 예산을 얼마 해가지고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세부 과정을 하겠다는 게 나타나 있으니까 이게 정말 뉴딜이 되려면은 서기안 중에 계획에 관한 이야기들이 조금 더 많아져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까지는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 지적이 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도 디딤돌 역할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민간 참여가 160조 중에서 한 12% 정도 되는 20조 정도밖에 안 되니까 민간의 역할을 어떻게 참여를 확대시키느냐가 설계에 관건일 거다. 그런 지적이 많고, 일자리 창출이 경제정책의 목표냐 결과냐 학자들 간에 토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직접적으로 목표를 하면은 어떤 모양새가 일어나냐면은 공공일자리 창출에 굉장히 집착하게 된다. 그런데 그 공공일자리라는 게 많은 경우에 문제가 있다. 그런 지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기업 중심의 생태계를 조성해야 된다. 그리고 구조조정도 지난 20년 동안 한국 정부들이 제대로 못했는데 지금은 손볼 때가 됐다. 그런 지적들이 있고요. 한국판 뉴딜이 성공을 하려고 하면은
지금 규제도 한번 규제를 하고 나서 그걸 그대로 지속하는 것보다는 변동성이 많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변화밖에 적응을 해줘야 되는데 정책도 4차 추경까지 갔던 이유가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한 번만 하는 걸로 해가지고 정책을 하면은 실패하기 쉽잖아요. 지금 다시 2차 코로나 온다 그러면은 정책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확실 시대에는 정책 과정에 굉장히 중점을 둬야 하는 그런 이야기고, 그리고 코로나도 길게 가야 되겠지만 한국의 잠재 성장률을 계속 높여 나가려고 그러면은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기업이 경제활동하기 좋은 그런 생태계 조성 쪽으로 가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고, 세 번째는 이제 정책을 함에 있어서 너무 조급함이나 정치적인 고려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경제정책이 정치에 애속되는 상황에 대해서 많은 경제인들이 우려하고 있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정책을 수립할 때 팩트에 근거한 정책을 하는 게 가장 좋은 정책이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끝으로는 소통의 리더십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다트 뉴딜이라는 별칭이 있는데 노벤 담화를 통해서 국민들하고 소통한 것은 물론이고 12년 동안 기자회견은 1000번에 가까이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이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번꼴로 기자회견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는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 뒤떨어져가 있죠. 그렇지만 그런 측면에서 코로나 위기는 판을 조금 흔드는 면이 있으니까 한국 경제에 관해서는 위기가 아니고 기회가 된다. 이 시기에서 개인이나 국가나 조직이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되는 능력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